자, 6강 2점짜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자, 음극선에서, 참고로 이제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선이라서 음극선이라 부릅니다. 자, 음극선이 뭔지 몰랐지만 진행하다가 요렇게 아랫방향으로 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플러스 방향 쪽으로, 여기 플러스 극 쪽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플러스가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요 음극선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고 있어야지 플러스 쪽으로 당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에서는 음극선이 마이너스인 전자의 흐름이다가 되겠고, 기억번 가에서 음극선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보시면 아랫방향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뜻을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즉 아랫방향으로 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금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박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려보자면, 네, 그리고 좀 오바를 많이 해서 원자를 그려보자면, 원자는 이제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와 가운데 원자 핵, 요런 원자들이 모여서 금박막을 형성하게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은 실제로 이 점에 비해서, 점이 원자 핵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비해서 요 빈 공간은 훨씬 더 넓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림을 그렸지만은 요 정도의 원자 하나의 공간이 되려면은 원자핵을 더 작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자핵을 점으로 찍었고, 원자의 크기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원자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입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플러스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를 입자가 넣었다면은 대부분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슝슝슝 통과해서 지나간다가 요 실험 결과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쏘았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직진하였고 이렇게 통과하였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 요 공간 자체가, 원자의 공간 자체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알파 입자가 숭숭 직진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겠고, 소수의 알파 입자는 꺾였다라는 말인데, 누구 때문에 꺾였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여기 원자핵은 보통 이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요 플러스에 의해서 요 알파 입자가 들어올 때 이렇게 밀려나가서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정톡으로 맞고 이게 튕겨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수의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오는 거는 왜 소수냐면요, 대부분은 통과하는데 약간 조금 운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실제로는 운이 좋고 나쁘고는 아니지만, 운이 나쁘면 재수없게도 원자 핵에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온다. 그러면은 재수없게 맞는다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통과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재수없게 맞아서, 작은 원자의 핵에 의해서 맞아서 튕겨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원자는 대부분의 빈 공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셔도 비슷한 문항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거리를 2D로 한다고 했죠. 이 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거리가 2배가 되었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줄어들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러스가 있을 때, 여기는 D지 않습니까? 요 거리를 이제 2D로 했을 때, 서로 멀어졌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줄어들겠네까지는 이해를 하시는데, 거리가 2배가 되었으니까 힘이 절반이 되겠네?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거리값이 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제곱의 형태가 돼가지고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2배가 되었으면은 힘은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쳐주셔야겠고요. C는 틀렸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미는 방향으로. 그렇죠. 플러스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나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겠죠. PQ 사이에 작용할 전기의 크기는 두 전환의 크기의 곱에 비례해. 맞죠? 이 Q라는 게 전화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량이 클수록 서로 밀어내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화량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뭐 정석적인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많은 정도를 전하량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하게도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서로 밀어내거나 뭐 당기는 전기력의 힘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례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A, B가 해서 3번. 자, 여기서 이런 조건들이 포인트입니다.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보통 이렇게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쵸? 이 전하의 종류, 부호를 보통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뭐 C가 지금 나와 A 플러스 B 플러스인데 C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통 결정을 해줘야 돼요. A와 B는 양전하이다가 되겠죠. 자, B는 전기력 0이래요. A는 B를 이렇게 미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고요. 근데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C는 반드시 얘를 왼쪽으로 밀어줘야겠죠. 그래야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C가 얘를 A와 같이 당겼다면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겠죠. 둘 다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서로 상쇄하기 위해서는 C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된다. 그러면 C가 B를 왼쪽으로 밀기 위해서는 B가 플러스니까 C도 플러스여야겠죠? 그 플러스 해야지 C를 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C의 부호를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말해 보겠습니다. 자, B에 주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이 A라는 A가 밀어내는 게 1이라면은 C가 밀어내는 것도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둘이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상태에서 상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생각을 하셔야죠. C보다는 A가 더 가까이 있잖아, B랑. 왜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C와 여기에 주는 힘의 크기가 같을 수 있을까? A가 가까우니까 더 강하게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C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A보다는 더 약하게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가 A랑 똑같이 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전기의 양, 즉 전하량이 A보다는 C가 더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C가 A의 몇 배인지 정확하게 찾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찾는다라고 보시면은 자, 거리가 2배라서 전하량이 Q라면 얘는 2Q예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거리가 2배이잖아요. 그렇죠? 전기력은 앞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거리는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리만 따진다면요. C가 A보다는 2배 멀리 떨어져 있죠. A는 여기 지금 요만큼 D만큼 떨어져 있고 C는 2D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2배이니까 거리만 따진다면은 C가 4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아지기 위해서는 C의 전하량이 A보다는 4배 많아야 된다. A의 전하량이 Q라면은 C의 전하량은 4Q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C는 플러스고요. 묻고 있네요. C가 A의 2배이다. 거리가 2배라서 2배 많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제곱이기 때문에 거리의 전하량은 4배다 라고 해서 4배가 되겠습니다. 자, B를 옮겨 X는 2D에 담겼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얘가 Q라면 얘가 4Q라고 했습니다. 4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를 지금 4Q짜리를 미안합니다. B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두었죠. B를. 자, 전하량도 지금 C가 더 많고요. A보다. 거리도 지금 A보다 C가 더 가깝잖아. 그치? 그러면은 C에 의해서 B에 주는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이다. A도
요 방향으로 그대로 밀고 있지만 C랑 아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C는 더 강한 힘으로 얘를 밀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가 미는 힘이 A가 미는 힘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니은번 풀 때 그거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한번 해보자면요. 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전화량은 QB라고 하고요. 얘의 전화량은 QA, Q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플러스인 걸 알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A가 밀어내는 힘을 구해보자면요. A가 밀어내는 거. K 곱하기 떨어진 거리 D제곱 QA, QB가 되고요. C가 밀어내는 거는 K 곱하기 4D제곱이죠. 왜냐면은, 이거 정확하게 표현을 쓰자면은, 떨어진 거리 2D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4D제곱이다. 그리고 QC, QB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C가 밀어내는 거랑 A가 밀어내는 게 똑같으니까 전기력이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K, D제곱, QA, QB 해주시면 약분 QA는 4분의 QC이다. 그러니까 A는 A의 전하량은 C의 전하량의 4분의 1배이다. 그래서 A가 Q라면 C는 4Q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많이들 조금 질문 3번까지는 그래도 했을 건데 4번에서부터 꽤 많은 친구들이 처음 푸는 친구들은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체구 A, B, C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하로 대전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나는 가에서 B와 C를 접촉시켰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지 않습니까? 그럼 볼게요.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가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고 마이너스 X 방향이다. B가 A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B는 얼마의 크기로 힘을 주냐? F의 크기로 왼쪽으로 힘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A의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C는 얘를 잡아당겨야겠죠? 얼마의 힘으로? F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될 거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야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디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하였을 때는 B와 C의 부호를 확실하게 결정해줘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바로 쓰자면은 얘가 Q라면은 얘는 4Q일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일단은 보지요. 자, 지금 문제 조건이 B가 A를 밀어내려면, 자, 그럼 A가 마이너스니까 B도 마이너스여야지. 마이너스여야지 A를 밀어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C가 당기려면 얘는 플러스여야 된다. 라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정했고요. 전하량을 따져보자면, 자, 먼저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가 A에 주는 힘의 크기가 있고 C가 A에 주는 힘의 크기가 있는데, 자, B를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통일되게 이렇게, 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C보다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쵸?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C랑 A에 주는 힘의 크기가 똑같을 수가 있지? 지금 B가 더 가까이 있고 C가 더 멀리 있잖아요. C가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까이 있는 B와 여기에 주는 힘의 크기가 똑같은 거죠? 전기의 양이, 전하의 양이 C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리 있다는 불리함은 있지만 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불리함을 상쇄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2배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2배 있는 게 아니라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R제곱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리가 2배라는 불리함이 있으면 거리가 2배 멀리 있다라는 불리함이 있다면은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4배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리가 3배 떨어져 있다면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전기가 9배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Q라면 4배 거리가 멀다라는 불리함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4배가 필요하다. 4Q. 얘는 플러스 4Q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싫어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A에 작용하는 지금 B의 힘은 K 곱하기 떨어진 거리 D제곱분의 A의 전하량 곱하기 Q 하셔도 되고요. C는 K 곱하기 4D제곱이죠.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2D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QC QA 이렇게 두 개의 전하량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또 질문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풀 때, 선생님, A랑 B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 A는 마이너스고 C는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 전기력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굳이 따라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냥 방향을 의미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냥 방향은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구해보시고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A랑 B는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힘을 작용하고 C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호를 결정하시고 힘의 크기를 구할 때는 그냥 절대값 크기만 고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주기 위해서는 D제곱 QA, QB 이렇게 넣으시면은 나오겠죠. QC는 4QB다 라는 게 나왔죠. C는 B의 4배이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은 B랑 C를 합쳤다가 다시 떼는데 그걸 어떻게 떼냐? 지금 보시면은 원래 지금 B랑 C랑만 따로 떼보겠습니다. B랑 C 마이너스 Q 플러스 4Q 총 전하량의 합은 마이너스 3Q지 않습니까? 이 B랑 C랑 붙였다가 떼면 똑같이 둘이 나눠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B, C가 어쨌든 전하량의 합은 마이너스 3Q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면요. 마이너스 1.5Q, 마이너스 1.5Q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5Q, 마이너스 1.5Q 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랑 B는 마이너스니까 B가 밀어낼 거고 C도 마이너스니까 A를 밀어낼 거고 요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일단 왼쪽 방향이 되겠죠. 찍더라도 미안합니다. 여기 플러스네요. 여기 플러스 3Q 플러스 3Q 플러스 그래서 이 플러스 죄송합니다. 중요한 실수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A를 요로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찍더라도 이렇게 1, 3, 5 중에 하나 찍어주시면 되는데 F의 정의가 아까 뭐라 나와 있었냐면 가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게 F의 정의였거든요. 그러면은 B가 A 떨어진 거리 D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A의 전하량 곱하기 B의 전하량이기 때문에 그냥 Q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Q 왜 안 적어요? 그냥 크기만 따지기 때문에 절대값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나 상황에서 A에 작용하는 거 일단 B가 작용하는 거랑 C가 작용하는 걸 더해야겠죠. 자, A에 작용하는 힘은 K 곱하기 먼저 B가 작용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떨어진 거리 D제곱 자 B의 전하량이 1.5Q 곱하기 A의 전하량 그대로 더하기 그 다음 K 곱하기 이번에는 C가 작용하는 거죠.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D제곱 Q 곱하기 1.5 QA 곱하기 1.5Q가 되겠죠. 네, 이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힘은 귀찮네요. 일단은 K 쓰고 4D제곱으로 해주면은 일단 QA 빼주고요. 그럼 4로 해주면은 026 더하기 1.5는
일단 숫자만 쓸게요. 4분의 7.5 곱하기 D제곱분의 QQA. 4분의 7.5는 어떻게 계산해줘야 되죠? 4분의 1 이렇게 쓰고 10분의 75. 요거 생각할게요. 이거 네모로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꼴 40분의 75 D제곱분의 QQA. 그러면은 8분의 15네요. 그쵸?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처음 풀이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다고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 여러분이 문제 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풀어내시면 되냐면은, 아까 이게 A에 적용하는 전기력이 0이네. 그 다음에 가에서 B가 A에 적용하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네. 이게 마이너스겠네. 여기에 0이 되기 위해서면은 C는 당겨야겠네. 이렇게 맞불 바로 결정해 주시고요. B가 A에 주는 거랑 C가 A에 주는 힘의 크기가 같네. 얘가 마이너스 Q라면 거리가 2배 머니까 많이 하기 위해서는 4배가 되야겠네. 그러면 3Q네. 총 합은 똑같이 나눠 가지면은 1.5Q, 1.5Q 되겠네. 둘 다 당기겠네. 그때 힘은 얼마지? 라고 바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양전환으로 대전된 조체구 P를 됐고요. 측정했고요. 그럼 이 양전환의 무게가 1N이라는 거게 되겠죠. A는 P로부터 10cm 인정에 오케이. 예. 측정하였다. A를 도왔을 때가 나가 되겠고요. 다는 A를 20cm 예, 더 멀리 했을 때가 되겠죠. 자, 보면은 지금 얘의 지금 무게가 지금 누군값이 1.02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1N의 힘으로 눌렀는데 0.02N이 지금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굴 놓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A를 놓음으로 인해서 증가했다. 누르는 힘이. 그러면 증가한다라면 이 플러스를 밑으로 누르려면요. A도 플러스여야 되겠죠. 그래서 1.02가 되겠고,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밑으로 누르는 이 힘이 줄어들게 되겠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기억번은 1.02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A는 밑으로 누르니까 플러스라 했죠. 라에서 B와 P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마지막 라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도체구를 B로 바꿨죠. A 대신에 B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는 원래 무게는 1N인데 0.98로 줄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B가 얘를 살짝 0.02만큼 들고 있다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서로 1N 빼기 0.02N 하면은 0.98이 나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B는 이 P를 당기고 있다. 그러려면은 B의 부호는 마이너스여야겠죠. 그쵸? 당기고 있기 때문에 미는 게 아니라 당기는 방향이다. 라고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6번이죠. 이제 조금 풀이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자, 백열등이 나옵니다.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그리고 수소기체 방전가에서 방출되는 것. 오케이. 저 너무 급했네요. 조금 컴다운. 자, A에서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거는 연속적인 하얀색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열등은 하얀색 빛이 나오니까 그걸 쪼개버리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고요. 저온의 숙소를 기체관을 통과한 백열등 빛. 자, 빛이 나올 때 저온의 기체관을 통과하게 된다면 저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대부분 바닥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저온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 에너지가 조금 열 에너지가 적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아래쪽에 깔려있다, 전자가. 그래서 이 백열등 빛이 나올 때 저온에서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백열등의 에너지 중 자기에게 맞는 것을 쏙쏙쏙 몇 개 뺍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백열등 빛은 약간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누가 빼간 거냐? 요 저온의 기체에서 전자가 빼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 이제
저온의 수소 기체관을 통과한 백열등 빛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소 기체 방전관에서 이거는 고온의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대부분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을 관측한 게 세 번째가 되겠죠. 그거는 나에 해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온은 여기가 되겠고 수소기체 방전관은 나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네. 나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방출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다 검은 색깔이잖아, 그치? 방출되는 것만 기록해 놓은 거라서 방출 스펙트럼. 얘는 전자가 흡수한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쭉 연결된, 원래 백열등 연속 스펙트럼의 그 빛을 몇 개만 쭉쭉쭉 전자가 흡수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흡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얘는. 자, 수소원자재 마체대 빛의 파장은 연속적이다. 아니죠. 나를 보시면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전의 전자가 가지는 값을 또는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죠. 에너지 준위라는 게 학생들이 되게 좀 처음 접해보는 단어라서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각 N은 1, N은 2, N은 3에서 각각의 그 상태에서 가지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네, 물론 비유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 느낌적으로만 보면 약간 편합니다. 아파트가 N은 1층, 2층, 3층을 N을 1, 2, 3으로 비유했을 때 사람이 1층에 있을 때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2층에서의 위치 에너지, 3층에서의 위치 에너지 올라갈수록 그 에너지 값이 더 커지잖아요. 전자도 마찬가지다. 위에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요. 1층에서 가지는 값, 2층에서 가지는 값, 3층에서 가지는 에너지 값 그 값들을 에너지 준위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맞겠고요. 양자수 n의 값에 따라서 뭘 가져요? 네, 불연속적인 거죠. 얘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가진 에너지 요 차이만큼의 그 에너지 값 차이가 있죠. 여기 요만큼의 에너지 값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1일 때가 2일 때보다 에너지는 낮다. 예,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수소 보일 이건데요. 예. 자, 여기 갈수록 진동수가 증가한다. 에너지는 HF고 H 곱하기 파장분의 C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겠죠. 왜냐면 H는 상수거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는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요거 써두시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가시광선 영역. 자, 그 뭐였죠? N은 위에서 N은 1로 떨어지는 빛을 우리는 라이언 계열이라고 하고요. 그 빛의 영역은 자외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자라라고 하는데 위에서 N은 2층으로 떨어지는 빛을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요. 가시광선이다.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외우는 방법은 사실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면 약간 조금 얘는 그냥 외우실 때 가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또 학교 친구들은 또 아시죠? 자, 넘어갔을 때 3에서 떨어지는 빛을 우리는 파시엔 계열이라고 하는데 얘는 남은 거 적외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시광선 영역이네? 그러면 나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러면은 발머 계열, 즉 몇 층으로 떨어지는 빛? 위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빛을 기록해 놓은 거구나. 그게 해당되는 게 A, B, C가 되겠죠. C의 에너지가 가장 크니까 CBA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그렇죠. A가 더 차이가 작잖아요. 그렇죠? C에서 방출되는 거 3번이죠. 자,
자, 그리고 D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시되냐. 여기서, D? 오케이. D. D는 지금 요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시면, 요게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B의 에너지 값에서 A의 에너지 값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은, B의 에너지 값에서 A의 에너지 값을 빼주면, 여기 D의 에너지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B의 에너지는 HF2번, 그리고 A의 에너지 값은 HF1, 요게 이 D다. 그러면 이 D는 HF2 빼기 HF1이 되겠죠. 그러면 D에서 방출되는 진동수는 H 곱하기 얘가 D에서의 진동수가 되니까 D의 진동수는 얘가 되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지요. 자, 그림 가에 보 원자의 수소원조 모양에서 바닥 상태의 수소원자가 바닥에서 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하여서 3층으로 갔다. 바닥에서 3층으로 갔다. 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해서 나는 가에서 3층의 궤도가 2로 전이한 후 1로 전이할 때에 그걸 나타낸 것이다. 파장이 1인 빛.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고요. 요때 방출하는 게 람다 1.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방출하는 게 람다 2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람다 제로에 의한 에너지 값은 H 곱하기 파장 분의 C죠. C는 빛의 속력이에요. 자, 이 빛은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은 요게 나오겠죠. 그쵸? 지금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2층에서 1층이고.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은 얘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꼴 H 곱하기 파장 1분의 C 더하기 H 곱하기 파장 2분의 C. 람다 0분의 1은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이다. 왜냐면 약분되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참고로 이 진동수로 하자면요. 요게 맞거든요. 헷갈리지 마세요. 3에서 2인 궤도를 방출할 때 전자의 파장은 3에서 2? 3에서 2, 1번이잖아.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바로 넘어간 게, 지금 결과적으로 맞지만, 왜 이게 1번이고 2번이 저는 문제에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표로 이렇게 나타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요, 파장이 람다, 아니네, 맞네, 문제 없네. 예. 예. 자, 파장이 람다 2인 빛은 2에서 1층이니까 라이먼 계열이 맞죠. 3에서 2인 궤도에서 방출되는 빛은 람다 1이다. 3에서 2 맞죠. 예,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이 하나 여러 개.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들이 원자핵 하나당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냈는데 원자핵이 많아져 버리면은 또 옆에 얘가 만드는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것이고 또 옆에 있으면 또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띠가 요 에너지 띠가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정이다. 띠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에너지 띠인 이유는 뭐냐면은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서 생긴 띠이기 때문에 에너지 띠예요. 같은 말로는요,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값입니다. 자, 보시면은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1층이 있고요. N은 2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지금 1층에서 가지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잖아요. 그쵸?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위에 가면은 N은 2인 상태에서 가지는 에너지 값을 이렇게 높이로써 크기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요 의미가 뭐냐면 요 그림이 뭐냐면요. 반지름입니다. 지금 N은 1과 N 2를 제가 두 개만 그렸는데 반지름은 1보다는
2가 더 크잖아요. 그쵸? 올라갈수록 이 반지름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는 거지, 2층에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요 사이에서는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자에게 허용된 에너지 준위라고 해서 요것들이 모여있는 것을 에너지 띠 혹은 전자에게 허용되어 있다 해서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 요속적이다. 불연속적이죠. 띄엄띄엄띄엄이 있으니까. 나에서는 동일한 에너지 띠에 있는 전자 에너지도 모두 같다. 요거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게 굳이 따지다 보면요. 요 띠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띠. 이 띠 내에서도 조금 위에 있는 전자가 있을 것이고 조금 아래에 있는 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미세하지만 에너지 값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A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는 없죠. 예, 이 D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 C가 있을 때 4에서 1층의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으로 A 영역에, 얘는 라이문이죠. 그쵸? 그래서 라 1. 그리고 빛의 종류는 자외선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에서 2는 발머죠. 얘는 네,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3번 파쉐는 네, 나머지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는 조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있죠? 자외선은 자라, 얘는 가발, 여기 나머지 뭐 적외선. 네. 자, B는 가시광선 맞고요. 골격 사진은 우리 골격 해골 같은 거 엑스레이잖아, 그치? 적외선은 보통 리모컨이나 적외선 카메라, 망원경 그런데 많이 사용됩니다. 파장이 길다라는 것, 기억번에서 파장이 길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에너지는 H 곱하기 파장분의 C잖아요.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작아지잖아. 즉 에너지가 A가 C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는 자외선이고요. C는 적외선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더 에너지가 큰 게 되겠죠. 그쵸? 보세요. A가 지금 에너지가 더 크잖아. C보다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말은 A의 파장이 더 작고 C의 파장이 더 길다라는 것이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그래서 A가 C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겠죠. 자,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반도체래요. 겹쳐져 있는 게 도체, 살짝 떨어져 있는 게 반도체겠죠. A에서 겹쳐져 있잖아. A에서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렇죠. 원래 전기가 흐르는 게 전자가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게 원자가 띄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원자가 띄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전도띠. 여기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겹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 받아도 올라갈 수 있잖아. 즉 전도띠에 전자가 많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에 전자가 많아야지 전기가 잘 흐르기 때문에. A에는 상온에서 잘 흐르는 전자들이 많다. 맞죠? 제가 말했죠. 네, 조금만 에너지 받아도 위에 올라가니까. B에 도핑을 하면 전기 전도가 커진다. 순수한 반도체에 도핑을 해가지고 P형 혹은 N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P형과 N형인데 P형은 네, 양궁을 만들죠. 원자과 전자 3개짜리를 투입해서 양궁을 만들고, 얘는 전자를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얘는 원자과 전자를 5개짜리를 투입한다는 것. 5번이겠네요. 자, P는 전자가 올라간 빈자리이기 때문에 양궁, 여기는 전자. 원자까지 바로 위에 있는 게 전도띠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요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전도띠는 자유로워진 거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아직까지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기엔 좀 쉽지 않죠. A는 전도띠이다. Q는 전자이다. 크다는 B로 적정하다. 그 B가 뭔데? Q가 A로 전할 때 생긴 B는 궁금이다. 고체의 전기 전도도는, 그러니까 전기가, 자, 여기 쓸게요. 전기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요, 전도띠에 전자가 많아야 돼요. 그쵸? 많으려면요, 전자가
쉽게 위로 이동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전도띠와 원자가띠 요 사이 간격이 작아야지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띠가 높다는 것은 띠 간격이 작아야 된다. 이해이 되겠습니다. 자, 고체의 AB 반도체와 전원체를 순서 없이, 반도체는 이 띠 간격, 전원체가 띠 간격이 제일 넓은 거고 반도체는 중앙이기 때문에 B가 전원체고 A가 반도체가 되겠죠. 자, A는 이거 2와 3의 절반. 여기서는 D와 D 사이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 안 되겠죠. 상온에서 전기전도도는 얘가 지금 전원체가 있고 얘가 반도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래도 전기가 잘 통할 수 있겠죠. 전원체보다는. 왜냐면 D 간격이 좁기 때문에 A가 B보다 좋다. 맞죠? 상온에서 단위 높이당 전도띠의 전자수는 B가 같은 질문이거든요. 전기 전도성이 높으려면 아까 제가 13번에서 잘 설명해놨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으려면요, 전도띠에 여기에 전자들이 많아야 돼요. 여기에. 근데 전원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 그치? 왜냐면은 간격이 넓으니까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체 같은 경우에는 전도띠의 전자가 많지 않다. 상온에서 많이 어렵지만 그냥 무시해줘도 됩니다.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는 B가 A보다 더 적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흐른다. 그것을 우리는 전원체라고 한다. 근데 왜 많이 없냐? 간격이 넓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자, 얘는 순수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원자가 전자가 4개짜리, 하나, 둘, 셋, 넷. 여기 위에도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게 원자가 전자가 4개짜리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듐이 나와 있는데, 인듐이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 근데 지금 양궁이 생겼단 말이야.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지금 이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결합을 했어. 근데 얘는 결합을 못했지. 이 양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아니라 3개짜리 친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빈자리가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다. 보통 그림을 주기 때문에 인듐이 수능에서는 3개, 5개짜리인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인지.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요, 나중에 되면 그냥 외워져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푸시게 되면 붕소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인 나오고 인듐 나오고 나중엔 다 외워집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시면. 전기전도들은 가보자. 이렇게 인듐 같은 불순물을 추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추가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전기가 잘 흐른다는 얘기잖아. 그러기 위해서 불순물을 추가시킨 거니까. 얘는 전기가 잘 안 흐르고 전기가 상대적으로 잘 흐르겠죠. 그래서 전기전도도는 가보다 좋다. 나는 P형이다. 양공이 있으니까 P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R을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그러니까 이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도선의 이 면적을 S라고요. 길이를 L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은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항길이 있어. 요만큼을 통과해야 될 때보다는 더 긴 거리를 통과할 때가 저항이 더 큰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많이 가야 되니까 내 인생의 저항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적은 전자의 이제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보다는 넓은 문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통과할 건데 체육관 문이 하나 열렸을 때보다는 2개 열렸을 때가 더 많이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통과하는 단면적이 넓게 되면요, 좀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항이 작다. 그래서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은 이런 식의 형태를 보시게 되고요. 여기는 이 구자 비슷하게 생긴 거, 얘는 비저항입니다. 안일비가 아니라 저항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비저항이라는 값을 넣는데 얘를 물질마다 달라지는 값이다.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 육자 같은 거 또 씁니다. 얘는 전기 전도도예요.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기가 잘 흐르는 거니까 클수록 저항은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와 이 비저항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사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거 써볼까요? 이거 이용해서 푸실 거면 A는 단면적은 같나요? S는 같죠? 자, A입니다. A, B, C. 얘는 2R, 얘는 4R. 얘는 단면적 같으니까 뭐 S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시그마 B분의 1, S분의 2에 얘는 시그마 C분의 1, S분의 2에 이게 써갖고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여러분. 네. 뭐 그냥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여기서? A는 R이고 B는 2R이잖아. 그러면은 이 A에다가 같아지려면요 곱하기 2 해야 되잖아. 이렇게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같다고 주려면.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SS 약분되니까 얘는 얘가 되겠죠, 그렇죠. A는 B의 2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 풀까요, 그냥? 예. 2배가 아닌가요? 너무 대충 풀었네? 약분이. 시그마 A랑 전기전도도는 두 개가 같다. 라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해해볼까요? 그럼 B와 C는 어떻게 될까? B는 2R이고 C는 4R이죠? 그러면은 B를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이 B는 2R이잖아. 같아지려면 곱하기 2게 되잖아. 2R 곱하기 2게 되잖아. 이거 곱하기 2 해주는 거야, 같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B는 C의 2배이다. 맞죠? A랑 B랑 같고요. C가 제일 작다. 얘가 1이라면은 얘는 2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기 싫으면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단면적은 같잖아. 길이가 2배면 저항이 2배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전기 전도도는 별 여기 영향을 안 줬다는 얘기야. 그냥 길이가 2배라서 저항이 2배가 되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같은데 저항이 크네? 왜 길이가 같은데 저항이 큰 거야? 전기 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이지. 물질 자체가 B가 전기가 잘 통하는 거잖아, C보다는. 왜냐면은 얘는 똑같은 거리인데 얘는 4R이고 얘는 2R. 저항이 2배잖아, C가. 왜 그렇겠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대로 C가 저항이 절반인 이유는 뭐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몇 배? 2배. 그렇지? 그래서 B의 전기 전도도와 비교하면은 B가 더 잘 흐른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몇 배? 2배 더 잘 흐른다. 그래서 얘가 1이라면 여기 2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자, A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가장 같은 온도 대비했을 때 비저항이 가장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A의 저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런체,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 도체술이 되겠습니다. A는 도체이다. 틀렸죠? 띠간격은 A가 B보다 크다. 앞에 문제에서 잘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띠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 저항이 커지는. 다시 할까요? 그냥 띠간격이 이게 원자과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으면 이 띠간격이 크면은 원자과 띠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전자가 많아야지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 어려워 버리면은 여기에 전자가 많이 존재하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띠간격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많이 없어.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저런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A가 저런체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은 이유는 띠간격이 넓기 때문이다. 도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전도도가 커다.
보시면은 저항이 커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지금 커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클수록 비저항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은 커지고 있다. 그 말은 전기 전도도가 작아지고 있는 거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류전원은 여기로 전기가 흘렀다가 여기로 전기를 흘렀다가 비유를 하자면은 요 순간에는 왼쪽이 플러스였다가 요 순간에는 오른쪽이 플러스였다가 이게 반복대로 진행되는 것을 교류전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가에서 T1일 때 저항에는 화살표 T1일 때 이렇게 흐르려면요 요 상태가 되겠지. 즉 이게 이 전류가 플러스일 때는요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인 요 상태가 되겠고요. T2일 때는 요 상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류 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요 상태일 때는 전기가 흐르지 순방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P형과 N형이 되겠죠. 왜냐면 플러스 극과 P형 연결돼야지 순방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T2일 때 요 상태일 때는 역방향이 돼가지고 전기가 안 흐른다. 이렇게 지금 여러 방면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전류를 흘려주지만 한쪽으로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게 해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류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는 N형이다. 틀렸죠? T2일 때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맞죠? 예, 설명했죠? T3일 때는 피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에 대한 설명은 순방향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이제 순방향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예, 요것은 약간 태양전지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뒤에 있는 영역이랑 겹쳐지는 건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P형 마도체는 A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이다. 빛이 나온다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은 여기는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 P형, N형 반도체가 되겠죠. 예. 얘는 거꾸로겠네. MP. 그러면은 X는 N형이다. B에는 역방향이다. 전기 안 흐르니까 역방향이 되겠죠. B의 N형 반도체의 전자는 변별중. 이게 지금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은 순방향이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역방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A, B, C 중 하나는 저항이고 두 개는 이제 다이오드인데 자, 어쨌든 하나는 저항이고 두 개는 다이오드인 상태에서 전원을 A에 연결할 때가 있을 것이고 B에 연결할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방향에 연결하든 지금 둘 다 전류가 흐르잖아요. 요 방향에 A에 연결하면은 여기에 흐르고 B에 연결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전류의 방향과 관계없이 그 전압의 방향과 관계없이 전류가 다 흐르긴 흐른다. 다만 여기에 흐르냐 여기에 흐르냐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항이어야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즉 다이오드라서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가 결정이 돼버리면은 한쪽 방향, 즉 A에 연결했을 때 순방향이면은 B에 연결했을 때는 역방향이 돼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방향에 연결하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얘는 다이오드가 아니라 저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S를 A에 연결했을 때는 지금 P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S를 A에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는 순방향이 되겠고요. B에 연결했을 때는 여기 흐르니까 B에 연결했을 때 순방향이 여기 되겠죠. A에 연결했을 때 순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PN, B에 연결했을 때 PN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S를 A에 연결했을 때 B에는 순방향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S를 A에 연결했을 때 Q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네. 여기도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여기도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흐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